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겨울철이 되고 어깨 통증이 심해지면 무거운 겨울옷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한 무게도 버거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일 텐데요. 단순히 통증만 관리하는 걸 넘어서 원인을 찾아내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 중 어깨 힘줄 손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쑤시고 결리고 증상도 다양한 어깨 통증. 통증만 잡는 방법으로는 악화와 재발을 반복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어깨 통증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살면서 어깨 통증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치료를 하면 더 좋다고 하던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좀 빨리 발견되면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깨 아픈 사람들이 오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왜 내 친구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아프냐, 네. 이렇게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어깨 아픈 데는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나이 순서대로 어깨가 아픈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어깨 아픈 사람들이 50, 60대가 가장 많이 병원에 오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40년, 50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내 관절 속, 어깨 속을 지도처럼 잘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정확한 원인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더 오랫동안 통증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그냥 그때그때 치료만 받다 보니까 이쪽 병원에서 안 들으면 옆에 병원으로 옮겨가고 안 들으면 또 옮겨가고 그러면서 안 해본 치료 없다, 안 가본 데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만난 65세 여자분 경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한 10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계속적으로 왔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죽을 만큼 아픈 것도 아니고 계속 불편하고 가끔씩 아프고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 파악 없이 계속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치료를 꾸준히 계속 해왔습니다. 네. 본인 말로는 신경 치료, 무슨 치료, 무슨 주사, 무슨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치료에 지쳐서 병원을 오셨어요. 첫 말씀이 내 어깨 속으로 경추 한 대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많은 비용을 쓰면서 그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해왔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참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뭐였나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분의 어깨 MRI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MRI 속에 보면 그렇다고 어깨 속이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지금 어깨 속에 물이 차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염증으로 물이 차 있기도 하고 또 힘줄이 다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힘줄 두께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다시피 일정하지 못하고 두께가 두꺼운 부위, 얇은 부위 이렇게 하면서 다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면 이미 심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심하게 진행된 상태를 광범위 어깨 파열이라고 하던데 단순한 어깨 힘줄 파열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범위 어깨 힘줄 파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2개 이상 힘줄이 떨어졌을 때 좀 큰 파열이죠. 떨어진 그 틈새 간격이 5cm 이상 될 때 광범위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어깨 힘줄이 와장창 떨어졌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힘줄이라는 것은 결국 뼈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 같은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팔을 못 들어 올리기 때문에 사소한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팔을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먹은 대로 얼른 올라가지 않으니까 서서히 이렇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머릿속에서는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니까 반대편 발이 와서 덥석 잡아서 같이 올린다든가 겨드랑이가 안 벌어지니까 팔을 탁
겨드랑이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은 일상생활까지 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어깨 힘줄 파열이 진행됐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 좌측에서 보는 장면은 힘줄 파열이 많은 경우고 우측에서 보시는 장면은 정상적인 어깨 속입니다. 우측 화면에서처럼 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까맣게 근육과 힘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좌측에서 보면 뼈를 중심으로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늘 팔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힘줄에는 기름이 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힘줄이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줄에 저렇게 기름이 끼게 돼서 MRI를 찍게 되면 기름기가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힘줄들은 너무 약해서 꼬맬 수가 없습니다. 잡아다니면 그냥 쭉쭉 찢어지기 때문에 꼬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5,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어서부터 아주 고된 일들을 많이 하고 사신 분들이 힘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제가 겪은 환자분은 4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생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어깨 검사도 못 해보고 계속 일을 떨어진지도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왔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오게 되면 이분은 이제 겨우 100세 시대 반절 살았단 말이죠. 앞으로 50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50대 그렇다고 쇳덩이 어깨에 인공관절을 끼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어쨌든 못난이 힘줄이라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육 전이술이라고 해서 겨드랑이에 있는 덜 중요한 힘줄을 떼서 이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소개하신 근육 전이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힘줄이라는 것은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어깨 관절 속에서 뼈가 어긋나지 못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앞에 있는 힘줄, 뒤에 있는 힘줄이 균형을 잡아줘서 팔이 앞뒤로 빠지지 않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힘줄들이 한쪽이라도 떨어져서 못 쓰게 되면 균형을 깨지기 때문에 팔이 어긋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근육 힘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육, 힘줄 전이술을 하게 되는데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힘줄은 너무 낡아져서 제대로 끌어다가 꼬맬 수가 없는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겨드랑이를 보다시피 절개를 해서 덜 중요한 광배근을 떼게 됩니다. 예. 떼서 힘줄 끝에를 저처럼 실로 아주 단단하게 말고 있죠. 저렇게 단단히 말게 되면 다른 뼈에 붙이기도 쉽고 붙여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래 힘줄 자리에 그 힘줄을 자기 힘줄을 못 꾸매게 되니까 겨드랑이에 있는 힘줄을 어깨 뒤쪽을 통과시켜서 원래의 자리에 다시 꼬매서 이 겨드랑이 힘줄이 뼈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근육힘으로 결국 정상적으로 팔을 쓰게 되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 중 어깨 힘줄 손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며 생존자에게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광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노세흥 교수와 함께 예고 없는 시한폭탄, 하지만 알면 막을 수 있다, 뇌졸중 재활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위험성이 증가하는 뇌졸중. 뇌졸중 생존자의 85% 정도가 다양한 기능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뇌졸중 이후에 합병증과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노세흥 교수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교수님. 예, 오늘 주제가 뇌졸중 재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생소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 재활은 어느 진료 영역에 속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뇌신경이 손상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감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인지장애 등이 생기게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장애들이 완전히 다 회복하지 못하고 장애가 남게 되고요. 네. 뇌졸중 재활이라는 것은 이런 장애를 재활치료를 통해서 극복시키고 그럼으로써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보통 뇌졸중 환자의 예후는 어떤가요? 뇌졸중의 예후는 그 뇌졸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거나 인지 기능이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좋지가 않고요. 예. 하지만 80% 정도의 환자들은 뇌졸중 재활을 통해서 기능 장애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급성기 때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하고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네. 또 재활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 뇌졸중 급성기에는 욕창이나 흡입성 폐렴, 심부정맥 혈정증, 관절 구축 같은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조기에 재활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예.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그런 합병증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신경학적인 문제, 즉 뇌졸중의 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확인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언어장애, 운동장애, 인지장애, 상킴이나 이런 전체적인 환자의 장애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조합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뇌졸중 재활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욕창은 마비된 부분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서 그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피부가 눌려서 빨개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적어도 2시간마다는 계속 체위를 변경을 해줘야 되고 욕창 방석이나 욕창 매트리스 등을 써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에는 상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드시는 그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게 돼서 심한 흡입성 폐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상킴 그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 검사에 따라서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상킴 장애가 진단이 되게 되면 연화 장애 재활 치료하고요.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통해서 상킴 장애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 후에 사지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버리는 관절 구축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근육이 뻣뻣해지고 허팀이 들어와서 통증과 관절 구축을 더 만드는 경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해야 되고요. 보조기를 이용해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약물 치료나 보톡스 치료 등을 통해서 이 경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재활 치료를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 하면 다음 시기에도 재활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급성기가 지난 후에 재활 치료는 주로 기능을 최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요.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요. 심폐 기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법은 그 마비된 근육의 위축을 방지를 하고요. 기능을 이끌어내도록 자극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비되지 않은 상지를 제한하는 운동법은 마비가 돼서 그 마비된 상지를 잘 쓰지 않아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이런 근위축을 막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자가 균형을 잡고 앉을 수 있게 되면 서는 운동을 하게 되고요. 환자를 세운 다음에
마비가 있는 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 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치료사의 지지하에서 발걸음을 뛰는 보행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치료사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체중을 덜어주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보행 훈련을 하는 부분 체중부와 그 답차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 보조 로봇 재활 치료기가 개발이 돼서 보행 재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행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떤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보행 훈련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단이나 집 밖에서의 보행까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뇌졸중 발생 후에 인지기능 재활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요. 특히 진압력, 계산력, 기억력, 판단력 등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우리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에 의해서 인지기능이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됐다가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더 나빠지는 뇌졸중 후 치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인지기능에 대해서 초기에도 평가를 하고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지기능 평가를 해서 인지기능이 나빠지지 않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에 맞춰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전문적인 인지 재활 치료를 시행을 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재미있게 환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된 전산화 인지 치료가 개발돼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은 어떻게 회복하나요?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은 뇌의 병변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그 환자의 나이 등과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리의 회복이 팔의 회복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깨나 팔꿈치 같이 몸통에 가까운 쪽의 근력의 회복이 그 손가락이나 손목보다 더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리도 이제 고관절의 회복이 발목이나 발가락의 회복보다 더 잘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노세응 교수와 함께 뇌졸중 재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겨울철에는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사고를 자주 경험하게 되죠. 노인이나 중년 이상 여성들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져서 가벼운 낙상이나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을 때 뼈가 부러지거나 납작하게 찌그러지기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빙판길에 가벼운 엉덩방아도 등과 허리 또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벼운 낙상 사고라고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후 등과 허리에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나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 또 기침할 때 가슴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